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의학이론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척추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 그 외의 질병 또는 외상에 의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손상 맨 처음에는 이제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전이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척추는 척추가 중간에 디스크라는 게 있으면서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척추, 아래 척추가 뒤에 후궁이라는 데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궁이라는 데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후궁에서 양쪽, 우리가 횡돌기라고 하는 그쪽에 보면 아주 얇은 혓부가 있거든요. 그 혓부가 분리가 됩니다. 골절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위에 척추, 아래 척추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거를 척추 분리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척추의 양쪽 혓부, 좁아져 있는 부위가 분리 또는 결손입니다. 결손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유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쯤 생기냐 그랬더니 호발 연령을 보시면 아기 때 생기네요. 그렇죠? 아기 때 생기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모든 게 신체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성장하면서 원래 이렇게 있었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좀 자라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셔서 허리가 너무 아파, 계속 아파. 그리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자, 거기가 어디가 많이 이제 혓부의 결손이 나타나냐면 얘도 요추의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요추의 아래쪽, 요추 5번, 조금 더 하나 위인 요추 4번. 이쪽에서 혓부에 이제 결손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쪽에 결손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좀 아프네, 많이 운동하시면 조금 더 아프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이게 다 결손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래 사셨어요.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시면 척추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다가 아래쪽 척추가 앞으로 쭉 당겨집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아래쪽 척추, 요추죠. 아래쪽 요추가 앞쪽, 복부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거를 우리는 척추 전방전이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아래쪽 척추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입니다. 자, 척추 분리증까지는 척추와 척추가 그 S자 곡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X자 곡선을 따라가니까 증상은 없어요. 많이 움직이면 허리가 좀 아파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척추 분리증은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가 정상적인 자세에 있지 않잖아요. 아래 척추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척수는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척수는 요추 1번과 2번까지만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말초신경들이 이게 뼈가 어긋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은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올 수 있어서 이때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증상이 오면 지금 움직일수록 더 이게 어긋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일 때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쉬게 해야죠. 쉬게 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하는 거는 그 주위의 근육들, 뼈가 어긋난 그 주위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뼈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물리치료를 하게 돼요. 또는 더 어긋나지 말라고 보조기를 하기도 하죠. 보조기를 하기도 하고 더 심해진다. 그러면 우리 추간판 탈출증처럼 마비의 증세가 있거나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 또는 어긋난 게 너무 심해요. 50도 이상 척추 전방전이증 뭐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은 위와 아래를 정상 구조에 놓고 위아래를 묶어주는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정술을 하게 되면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척추는 고정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뼈와 뼈를 묶었기 때문에 운동의 문제, 운동 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척추 분리증은 외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혓부의 결손이니까 무슨 문제인지 왜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척추 전방전이증은요. 분리증이 있는 환자가 계속 오래 살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척추 분리증이 있는데 한쪽만 결손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후미추돌 자동차로 후미추를 쾅 해버리면 한쪽이 약한 상황에서 뒤에서 후미추돌하면 밑에 있는 척추가 앞쪽으로 나가는 척추 전방전이증, 후방으로 나가는 전방전이증,
밑에 있는 척추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다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척추의 전방전이증은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다. 외상으로만이 아니라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추 협착증입니다. 척추 협착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척추와 척추가 가까워졌구나. 원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보다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오래 사르셔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린 퇴행성 척추 협착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추보다는 요추에 많이 와요. 또 요추 중에서도 하부 요추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부 요추 척추 협착증 뭐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호발 연령은 오래 사시는 거니까 20, 30대는 뭐 온다고 보기 어렵고 5, 60대는 넘어가셔야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협착이 어디를 협착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뼈와 뼈가 있었어요. 뼈와 뼈가 있었는데 그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디스크 안에는 수액이고 바깥에는 섬유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이가 드시면서 물성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축 처진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축 처지면서 이 디스크가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건 괜찮아요. 앞쪽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뒤로 나가면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척수가 나가고 척수에서 나가는 말초 신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추간판이 디스크가 뒤로 나가면서 후방으로 나가면서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좁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앞에는 이제 추체고 뒤에는 후궁이었잖아요. 추궁이었잖아요. 그 추궁 앞쪽에 황색인대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황색인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추궁 앞쪽에는 추궁으로만 보면 척추가 내려가는 추궁으로 보면 앞에는 후종인대고 뒤에는 황색인대거든요. 황색인대가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척수가 지나가는 그쪽을 밀고 나가요. 그리고 신경근이 나가는 쪽도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뒤에서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앞으로, 그러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수와 신경근이 지나가는 그 공간을 좁아뜨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척추 협착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뒤로 오고 뒤에서 앞으로 가요. 근데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동일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추에서 많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환자가 다리가 아파요. 어느 쪽 다리? 양쪽 다 다리. 걸으셔요. 걷기 힘들어요. 걷기 힘든데 지금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다 좁아졌잖아요. 좁아졌을 때 우리 허리, 요추를 구부리면 뒤에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구부림 뒤에 있는 공간이 늘어나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가시다가 다리 아파, 다리 저려. 그래서 주저앉으시면서 그 등을 동그랗게 오리등을 하면 좀 괜찮아진다. 그러시면 우리가 퇴행성 척추 협착증을 의심해요. 그렇게 나오는 증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행성, 걸을 때 파행이 되는 파행성 하지 통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방사통, 다리가 아플 뿐만이 아니라 저리고 땡기고 감각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 약 드시고요, 물리치료 하시고요. 물리치료 하시면서 운동치료도 하시는데 이 운동치료는 허리를 굴곡하는 운동을 하셔야지 허리를 뒤로 하는 신전 운동을 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신경이 더 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할머니들 좀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 구부려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두셔야 돼요. 그분 딸들이 엄마 걱정한다고 엄마 허리를 펴야지 그래야 더 나아지지. 그러니까는 빨리 허리를 펴. 그러면 신경을 계속 더 누르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는 허리를 구부려서 다니는 게 더 편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서 편해지신다. 다리가 저리는 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보조구를 좀 쓰시기도 하고요. 보조기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없다. 그러면 척추 사이에 뭐 우리가
불안정성이 없다 그러면 감압술을 해요. 감압술을 하는데 감압은 압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압을 없애주는 게 그 중간에 골극이나 뼈가 이렇게 자라난 거나 그런 것들 긁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불안정이 있다, 척추 분리증이나 또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생기면서 또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안정성이 오면 고정을 해주는 거죠. 퇴행성 척추 협착증은 우리가 고령 사회로 가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도 병원 가면 나 협착증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하지 파행증은 나타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게 더 지나가면 더 이제 안 좋아지시면 하지 파행까지도 오실 수 있어요. 자, 하지 파행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걸으실 때 다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허리가 좀 아프고 주저앉게 돼요. 그거 전부 다 우리 퇴행성 요추관 협착증 때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걸으실 때 아픈 이유가 뭐냐를 평가하자는 거죠. 평가하는 게 지금 배우신 게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척추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다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신경인성 파행성 통증 그렇게 얘기해요. 신경인성. 신경인성 파행성 통증은 요추 척추관 협착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추 척추관 협착 때문에 오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혈관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가 아프시는 거. 그러면서 걷기가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특징이 혈관인성은 쥐가 많이 나면서 아프다 이거거든요. 쥐가 많이 나면서 아픈데 신경인성은 신경의 문제라서 쥐가 나진 않아요. 그런 특징, 쥐가 나냐 안 나냐 그런 특징이 좀 있고, 신경인성 요추관 협착증에 의한 통증은 종아리에서 시작하는데 혈관인성은 혈액순환이잖아요. 혈액순환이니까 위에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대퇴부터 다리가 아파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인성 보행장애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굴곡 형태로 나면 통증이 좀 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혈액순환에는 혈관인성은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자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세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인성 파행성 통증인 요추 협착증에 대해서 기전하고 언제 증상이 나타나고 언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자, 후종인대 배우셨어요. 척추와 척추가 있으면 앞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전종인대, 추체 뒤쪽으로 내려가는 건 후종인대 그랬거든요. 후종인대 뒤에는 척수가 내려간 추공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후종인대가 뼈처럼 변하는 게 후종인대 골화증이겠죠. 자, 후종인대 골화증 왜 생겨요? 몰라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젊은이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거 CT예요. CT를 찍으시면 요 하얗게 생긴 게 추체, 뼈니까 하얗게 보여요. 여기 하얗게 뒤에 있는 거 후궁, 다른 말 추궁, 뼈니까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 추체 뒤에 있는 여기가 후종인대거든요. 후종인대는 말랑말랑한 연부족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얗게 보이는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있죠. 후종인대가 뼈처럼 변한 거예요. 후종인대가 뼈처럼 변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뼈처럼 변한 얘가 우리가 목을 움직일 때 잘못하면 뒤에 있는 척수를 일시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요. 척수를 일시적으로 건들면 척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척추는 중추신경이잖아요. 중추신경이니까 그 레벨 이하는 다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례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었어요. 겨울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다리가 아픈 상황에서 또는 뭐 한잔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셔요. 지하철 내려가는데 다리를 삐끗해서 또로로 굴렀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막 일고 털고 일어나고 막 자기 뭐 까진데도 상관없이 막 뛰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로로 굴른 다음에 사지마비가 와. 못 움직여요. 정신은 있고 말을 하는데 사지마비가 와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119 부르시죠.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셨어요. 응급실로 가셔서
이 사람 사지마비니까 중추신경의 문제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CT부터 쫙 했어요. CT를 했더니 후종인대 고라증인 거예요. 요 후종인대가 뒤에 있는 척수를 일시적으로 건든 거예요. 그래서 고 레벨, 목이니까 목 이하의 모든 근골격계가 정지, 완전 마비가 된 거죠. 완전 마비인데 척수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니까 시간이 가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잘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지는 살아나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는 살아나는데 상지가 아주 말초에서 미세한 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의 마비보다 상지의 마비가 더 심하게 되는 게 이 후종인대 고라증에 의한 경척수증, 척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척수증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후종인대 자체는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후종인대가 경추에 있는 척수를 문제가 생긴 경척수증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회복은 되는데 척수의 불완전 손상으로 회복은 되지만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게 손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래서 단축 끼고 뭐 이런 거는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19를 타고 왔을 때 의사가 신체 검사 하시잖아요. 신체 검사 하실 때 이런 환자는 중추신경이잖아요.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체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적 반사, 아직 배우지는 않으셨는데 좀 이따 배우실 겁니다. 병적 반사가 나타나요. 병이 있을 때 나오는 반사입니다. 그래서 병적 반사가 나타나면 그 병이 있는 겁니다. 어디의 병? 중추신경의 병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지도피 징후입니다. 보시면 소지하고 약지,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탕탕탕 치면 어때요? 성인은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를 탕탕 쳐도 세 번째는 나는 다른 손가락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아기 때 태어나서 28일까지 그렇게 아주 영아일 때는 탕탕탕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치면 세 번째 손가락하고 지가 구분을 못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게 호프만 징후예요. 수지 도피 검사는 소지 또는 약지가 굴곡 외전되는 거예요. 굴곡 외전돼서 바깥으로 가서 이렇게 굴곡하고 외전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지 도피 징후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요골건 방사 항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후종인대 고라증에 의한 경척수증으로 마지막에 회복될 때 반드시 끝까지 회복되지 않는 거, 하지보다는 상지의 이제 말초, 손가락에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입니다. 척추 측만증. 척추 구조를 처음 얘기할 때 앞면 또는 정후면에서 보는 관상면에서는 척추는 일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시상면, 옆에서 보는 거는 S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상면에서 정중앙에서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측만증이죠. 측만증인데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측만증이 조금 더 심해지잖아요. 이거를 환자를 이제 상체를 탈의한 다음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검사하시냐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허리를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려서 뒤에서 보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어때요? 측만증이 심할수록 양쪽의 등 높이가 달라졌죠. 양쪽의 등 높이에 따라서 등 높이의 차이가 측만증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겨요? 몰라요. 특발성, 의학에서 특발성, 1차성 이렇게 쓰면 이유를 몰라요 하거든요. 그래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소아일 때 생기죠. 자라나면서 한쪽은 자라고 한쪽은 자라지 않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생겨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는 아이 때 그게 발견됐다. 1번 같은 경우 아이 때 그런 게 소아 때 발견됐다. 그러면 보조기밖에 없습니다. 약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조기로 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휘어요. 그러면 똑바로 해주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만증은 그래서 외상이 아니라 질병에 의해서 소아들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측만증의 정도는 허리를 구부려 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 이제 외상으로 가볼까요? 외상. 척추의 염좌입니다. 염좌는 관절에 있는 인대, 그 인대가 놀란 거. 그래서 인대가 놀라서 긴장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염좌입니다. 염좌인데 그게 각 관절의 사지 관절 또는 척추도 뼈와 뼈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관절이잖아요. 그 관절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편타성 손상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편타성 손상은 목입니다. 자, 사람이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자기는 70km로 가요. 1시간당. 뒤에서 200km로 오면 이 앞에 있는 차, 70km로 타고 있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목이 뒤로 꺾입니다. 과신전되죠. 처음에는 과신전됩니다. 2번으로. 그 다음에 과신전됐다가 다시 앞으로 가죠. 과굴곡이 됩니다. 또 과신전이 됩니다. 이렇게 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채찍질처럼 뭐 움직인다 그래서 채찍질 손상 또는 편타성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허리는 아니고 목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가 손상되냐면 경부 조직 앞쪽에, 이게 주체잖아요. 앞쪽에서 맨 처음에 과신전되면서 이렇게 앞쪽에서 이제 손상이 되는데 디스크잖아요. 디스크 쪽에 이제 손상인데 MRI나 CT를 찍잖아요. 찍으시면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환자는 돌릴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파서. 이 상황이 되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면 멀쩡해요. 환자는 환장하죠. 이때가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골병 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환자가 느끼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환자가 과하게 호소하는, 정말은 안 아픈데 나는 너무 아파요 이렇게 과하게 호소하는 경우 수가 생겼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화 많이 됐는데 최근래에는 많지 않습니다.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죠. 자, 염좌입니다. 염좌는 급성 염좌와 만성 염좌가 있습니다. 보통 염좌는 급격하게 나타나는 인대의 경직성이기 때문에 급성이 맞습니다. 급성이 맞는데 그게 오래되면 이제 만성 염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성 염좌, 만성 염좌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통증입니다. 급성 통증, 만성 통증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의 급성 통증, 만성 통증은 왜 생기겠습니까? 급성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자세가 이상했다든지 외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급성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만성은요, 이벤트 없이 계속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염좌 또는 만성 통증, 척추의 만성 염좌, 만성 통증은 구조가 변한 겁니다. 지금 척추를 보시면 앞에는 주체가 있고 뒤에는 후공이 있었고 그 중간에 중추신경도 지나가고 말초신경도 지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신경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변하면서 척추관 협착증도 오면서 신경인성 파행도 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급성 통증, 다른 말 급성 염좌는 이벤트가 있는 거구나. 만성 염좌, 다른 말 만성 통증은 이벤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척추의 구조의 변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급성 염좌는 이벤트를 없애주면 돼요. 쉬면 돼요. 자, 물리치료는 냉스포를 합니다. 냉스포. 우리가 보통 산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10년 만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 다음날 못 걸으실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시자마자 그 다리에 다리를 푸신다고, 근육을 푸신다고 핫팩을 하시면 그 다음날 진짜 못 걸으세요. 그때는 냉스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성 통증에는 냉스포, 만성 통증에는 온스포를 하는 게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치료는 똑같습니다. 치료는 똑같고 보장구도 만성 염좌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장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성 염좌에는 보장구는 보통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절로 갈까요? 골절은 정말 큰 손상에 의해서 골절이 오는 거죠. 보통 이제 척추의 골절 중에서 흉요추부, 그러니까는 흉추하고 요추부의 이제 골절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압박골절인데 그 압박골절 앞쪽에 설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압박골절이라고 척추의 압박골절이라고 나올 수 있고
압박 앞쪽에 설상이라고 나와도 그냥 압박골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박골절, 같은 말 설상 압박골절. 그다음에 방출성 골절, 안전띠 골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흉요추부에서는요. 자,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볼게요. 척추가 맨 앞쪽에 이제 추체가 있고 뒤에 극돌기까지 있었잖아요. 요 시상면에서 척추 앞쪽에서 뒤쪽 3분의 2까지가 전주입니다. 앞쪽에 있는 위에서 내려가는 전주. 그 다음에 후종인대 배우셨죠? 후종인대까지가 중간주입니다. 중간에 있는 거. 척수부터 뒤쪽까지가 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 중주, 후주 이렇게 나누거든요. 전주에만 골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척추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골절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압박되는, 눌리는 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만 골절이 있는 걸 우리는 압박골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전주에만 골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눌리는 골절. 언제 그렇게 눌릴까요? 거기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힘이 들어가려면 위에서 들어오든지 아래에서 들어오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노인들한테서 이렇게 엉덩방아 찍는 그런 외상이거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이라면 막 뛰다가 한 1m에서 낙상하셨어요. 그러면 착지를 종골, 발 뒤꿈치뼈, 종골이라고 그랬죠. 종골로 착지를 하시면서 그 힘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허리까지 올라와서 흉추와 요추가 변하는 곳, 흉요추 이행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힘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압박골절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70km로 가고 있는 차에 탔어요. 근데 뒤에서 200km가 이제 부딪혀 주셔서 추돌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추돌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로 가냐면 위로 튑니다. 위로 튀면 머리가 차체 위에 이렇게 콩 부딪히죠. 그러면서 이 힘이 위에서 내려오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힘에 의해서, 나이 드신 분은 골 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작은 힘에 의해서도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압박골절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척추의 추체 앞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압박이 생겼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신경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은 척수 뒤쪽, 그러니까 중간주 뒤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신경의 문제,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지금 앞쪽이잖아요. 앞쪽이니까 뼈에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뼈에만 문제가 있으니까 뼈만 해결해 주면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골의 밀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다며, 그러니까 골을 넣어주면 돼요. 그 골을 넣어주는 게 저렇게 시멘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시멘트를 넣어주는 치료가 척추 성형술 이렇게 합니다. 시멘트를 넣어서 척추를 이제 바로 세워주는 거, 이게 척추 성형술입니다. 그러면 골의 밀도가 떨어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멘트를 넣어줄 공간이 없어요. 시멘트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시멘트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앞에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척추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된 뼈의 위아래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척추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죠. 그렇지만 신경 자체에는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중간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방출성 골절입니다. 방출성 골절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뼈가 부러졌어요. 압박되다 못해서 그걸 튕겨져 나간다 그래서 방출성 골절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 방출성 골절은 중간주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주니까 이 뼈 조각이 뒤로 튕길 수 있잖아요. 뒤로 가면 척수가 내려가는 그쪽으로 이제 뼈 조각이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방출성 골절이다 그러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움직이지 말고 병원으로, 뭐 잘 모르겠지만 압박골절인지 방출성 골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상해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쓴다,
지금 흉뇨추니까요. 다른 못 쓴다 그러면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말고 바로 잘 응급실에 데리고 와야 돼요. 자, 응급실에 데리고 와서 방출성 골절이 CT나 MRI, 보통 CT로 확인이 됩니다. 엑스레이도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엑스레이, 이거 CT네요. CT, MRI로 확인이 되는데 그냥 엑스레이로도 이게 방출성 골절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정, 움직이면 안 돼요. 침대 밑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면 움직이면서 뼈 조각이 뒤에 있는 중추신경을 누를 수 있잖아요. 절대 안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뼈를 묶어줍니다. 묶어줘서 이 뼈 조각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게 방출성 골절입니다. 방출성 골절은 만약 뼈 조각이 뒤로 갔다 그러면 심각한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남는 장애가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신 마비로 가면 장애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출성 골절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띠 손상은 뭐냐면 안전띠는 만약에 저희가 그냥 일반 자동차는 삼각형 안전벨트를 매시잖아요. 그런데 고속버스나 우리 항공기를 타면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어깨 쪽은 없고 복부 쪽에만 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200km로 추돌을 하면 나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벨트가 있는 데는 안 움직이니까 위에가 완전히 접히잖아요. 완전히 접히면서 뒤에 후주가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게 앞쪽까지 갈라지는 거. 그게 안전띠 손상입니다. 옛날에 안전띠는 이렇게 벨트만 있었나 봐요. 어깨 쪽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안전띠 손상이라고 해서 시트벨트 인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지금 여기는 괜찮아요. 극돌기 있는 데는. 근데 극돌기에서 더 지나가면 지금 중추신경이잖아요. 중추신경 손상, 앞쪽 손상. 그러면 이 환자는 안전띠 손상은 기본. 흉뇨추에서는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척수 손상 환자입니다. 그래서 안전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 속도를 유지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 규칙을 많이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띠 손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띠 손상은 이렇게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고정술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전띠 손상이 있었는데 척수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빨리 수술했다. 그러면 일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환자 한 분도 남자분인데 키가 180에 거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자동차 사고로 안전 시트벨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걱정되잖아요.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레지던트였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죠.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환자를 만나러 갔더니 정말 치료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신경은 회복 가능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안전띠 손상은 기본 척수 손상으로 가지만 회복 가능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뇨추 골절 여기까지 우리 골절부 하겠습니다. 경추골절도 있어요. 근데 경추골절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추골절은 1번이 환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번이 축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번과 2번에 골절이 올 수 있어요. 도리도리 그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1번과 2번에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려면 이 턱하고 어깨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여요. CT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입을 벌려서 찍잖아요. 그래서 오픈 마우스 뷰, 개구 촬영을 합니다. 입을 벌려서 찍으면 거기에 환추가 축추가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 개구 촬영을 해서 1번과 2번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자, 골절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경추 1번과 2번에는 신경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할로베스트 보장구를 합니다. 할로베스트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요즘은 많지 않아요. 옛날에 병원 가보면 이렇게 크게 흉곽에다 그다음에 머리에다 고정하는 그런 보장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할로베스트 고정술을 하는 게 경추 1번과 2번의 골절입니다. 나머지 경추 3번, 4번, 5번의 골절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압박골절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압박골절, 이런 골절이 오는 건 흉뇨추 골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경계로 갈까요? 신경계로 가겠습니다. 자, 신경계 구조물을 할 때 신경계는 이제 보통 뇌, 척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뇌와 척수를 담는 또는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구조물부터 배우시게 되죠. 그래서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게 두개골부터 합니다. 자, 두개골은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를 덮는 뼈인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뇌 두개골과 안면 두개골. 안면골이라고 썼는데 안면 두개골 같은 말입니다. 뇌 두개골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때 머리카락이 나는 곳. 안면 두개골은 화장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뇌 두개골은 요게 맨 앞쪽에 있는 게 전두골이죠. 앞에 이마에 해당하는 거. 이마 위쪽으로 가면 두정골입니다. 두정골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딱 붙는 거죠. 그래서 두정골. 옆에 있는 건 측두골이죠. 뒤에 있는 건 후두골이겠죠. 후두골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사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뇌 아래쪽, 거기 이제 사골이 있는, 그렇게 뇌 두개골은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전두골까지 있고, 저평골, 사골은 그 뇌 기저골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뇌를 보호하는 골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안면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앞쪽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중추신경과 중추신경이 양쪽으로 내놓는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중추신경은 뇌하고 뇌에서 나오는 척수입니다. 뇌에서 양쪽으로 12쌍의 뇌신경이 나옵니다. 척수에서는 양쪽으로 31쌍의 척수신경이 나옵니다. 이게 말초신경입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외에 또 신경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율신경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어떤 무드, 감정과 관련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척수신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신경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기분 좋을 때 작동하는 거, 기분 나쁠 때 또는 내가 긴장할 때 작동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긴장할 때, 기분 나쁠 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기분 좋을 때 또는 너무 행복할 때, 뭐 이럴 때 작동하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우리 좀 오래되긴 했지만 골절의 합병증 공부하실 때 CRPS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다른 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1형은 교감신경 이영양증, 2형은 자결통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형이 교감신경 이영양증이거든요. 그때 교감신경 이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기분 나쁘고 흥분되고 뭐 이런 긴장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 교감신경은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쫙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합니다. 찐남매 밤에는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자고 나면 같이 라면 먹잖아요. 하하호 하면서. 그게 교감신경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고 나도 죽이고 싶어. 그러면 교감신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이영양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감정과 관련돼 있는데 반대의 역할입니다. 길항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이제 대뇌가 있었어요.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뇌간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뇌간이 중뇌 교연수를 합쳐서 이제 뇌간이라고 하는데 뇌간은 밑에가 척수잖아요. 그래서 대뇌하고 척수를 연결하는 뇌간인데 뇌간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 담당합니다. 호흡하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인후두에서는 지가 알아서 침 삼켜주고 그다음에 호흡하게 하고 뭐 이렇게 공기 들어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뇌간에서 합니다. 근데 뇌간이 망가지면요. 뇌사가 됩니다. 그래서 뇌간은 우리가 생명중추 또는 숨골중추 그렇게 생명중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뇌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뇌간이죠. 뇌간 위에는 간뇌, 좀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는 뭐냐면 대뇌하고 뇌간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뇌라는 말을 씁니다. 간뇌. 어디와 어디 사이.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뇌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상과 시상 아래쪽에 있는 시상 하부가 있습니다. 시상 하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시상 하부 아래쪽에 시상 하부 그 밑에 꼬다리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뇌하수체. 거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온 몸의 호르몬의 중추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아시죠,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 지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지령을 받아요? 누구? 뇌하수체의 지령을 받아요.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지령을 받아요. 그래서 간내는 호르몬의 중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르몬 문제 나올 텐데 호르몬과 관련된 게 내분비 내과에서 진료하는 게 호르몬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의 중추가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뇌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간내 했고, 그 다음에 뇌간 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척수는 조금 더 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그 후두 밑으로 있는 게 소뇌입니다. 작은 뇌, 소뇌입니다. 후두 밑에 있죠. 자, 후두 밑에는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소뇌는 균형 감각, 똑바로 가게 하는 균형 감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를 보시면 눈을 감고 요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 눈을 감고 만나게 하는 거, 이거가 누가 역할을 하냐면 소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병 가서 진료하시면 됩니다. 그게 소뇌 역할입니다. 또 소뇌는 오만 몸의 이제 균형이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하려면 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냐면 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는 나라 말들도 있죠. 자, 받침이 없는 나라 말보다 받침이 있는 나라 말을 하시는 분들의 혀가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쳇말로 그냥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말을 또렷하게 잘 하시는 부류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소뇌가 발달했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뇌 발달하신 분들이 믿거나 말겁니다. 그 받침이 없는 나라 말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자, 뇌실입니다. 뇌실은 뇌에 있는 방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디든지 장기든지 어떤 방이 있으면 그 공간에는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위를 빼고는 방에는 전부 다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뇌실, 뇌에 있는 방이잖아요. 뇌실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이 뭡니까? 뇌척수액이 됩니다. 뇌척수에는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물이거든요. 그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물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 관장하는 것이 뇌실입니다. 뇌실은 우리 몸에 뇌실은 4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대뇌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걸 우리는 측뇌실이라고 합니다. 측뇌실이 그 측뇌실 밑쪽으로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 게 제3뇌실입니다. 이 제3뇌실이 소뇌 쪽으로 해서 척수로 내려가기 일보 직전, 거기가 제4뇌실입니다. 뭐 3뇌실이 어디냐, 4뇌실이 어디냐, 그것까지 써라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 나오셔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뇌실은 4개고 뇌실에서 하는 역할은 뇌척수액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뇌실이 커지면 뇌에 물이 생기는 겁니다. 뇌에 물이 많이 생기는 거 병입니다. 그렇죠? 뇌실에 출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피가 나면 뇌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뇌실을 따라서 뇌척수에 있으니까 전체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뇌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뇌, 대뇌, 뇌간, 간뇌, 뇌간, 그 다음에 뒤에 소뇌까지 굉장히 중요한 뇌죠. 뇌가 뭐 중요하다 안 하다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중요한 장기, 우리 몸의 장기가 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막이 잘 확인이 안 되는 장기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삼중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의 그 삼중막을 이용해서 프라이팬 삼중막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뇌도 삼중막이에요. 맨 끝에 뇌에 딱 붙어 있는 막은 딱딱해요. 뇌 두개골에 딱 붙어 있는 거. 두개골이 딱딱하니까 두개골 딱딱한데 붙어 있는 딱딱한 막을 우리는 경막이라고 합니다. 뇌는 말랑하잖아요. 뇌에 딱 붙어 있는 막, 말랑말랑한 막, 연막입니다. 다른 말 유막입니다. 유막보다는 연막이라는 말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막, 연막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뇌하고 연막이 분리가 안 돼요. 얘는 그냥 딱 붙어 있다. 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막과 연막 사이에
지주막이라는 거 있습니다. 다른 말 거미막입니다. 거미막 밑에는 연막까지가 공간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공간보다 아래에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요. 넓어서 그 사이에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요. 또는 아까 뇌실에 있던 뇌척수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뇌척수액이 그 공간, 그 지주막 하 공간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지주막 하 공간은 공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물질들이 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주막 하 또는 거미막 하, 거미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경막, 지주막, 유막인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경막과 지주막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경막 상출혈, 경막 하출혈, 지주막 하출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막이 어딘지, 지주막이 어딘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막은 뇌에 딱 붙어 있는 거. 지주막은 경막 밑에 있는 거. 그런데 병원에서는 뇌가 열렸다, 뇌가 노출됐다 했을 때 요 삼중막 중에서 뭐가 열리면 뇌가 노출됐다고 보냐면 경막입니다. 경막이 노출되면, 경막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 막이거든요. 그래서 경막이 열리면 아, 뇌가 노출됐구나. 경막이 아직 안 열리면 뇌는 아직 보호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막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뇌가 혈액 공급을 받아야지 살 수 있죠. 혈액 공급과 산소가 공급돼야 살 수 있죠. 뇌에 산소가 몇 분 안 오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합니까? 4분. 10분간 산소가 안 왔어요. 그러면 뇌사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혈액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혈액 공급은 피잖아요. 피의 공급은 피의 시작은 심장이죠. 심장에서부터 이제 뇌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저 밑에 심장이 있을 거예요. 심장에서 출발해서 뇌로 가요. 심장은 어디 있냐면 왼쪽 주먹을 주셔서 자기 왼쪽 손을 주셔서 자기 왼쪽 주먹을 주셔서 왼쪽 가슴에 가볍게 놓으시면, 편안하게 놓으시면 거기에 있는 게 심장이고 자기 주먹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먹만하게 있는 심장에서 뇌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목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가려면 앞쪽에서는 목을 통과해서 가요. 그 목을 통과하는 이 목에 있는 혈관을 우리는 경동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어디를 확인합니까? 여기 목에 있는 거 확인하잖아요. 왜요? 심장에서 바로 가니까. 경동맥이 안 뛰어요. 그러면 심장이 안 뛰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입니다. 이 경동맥이 뇌 안으로 들어가면 내경, 안내자 써서 내경동맥입니다. 뇌 바깥으로 가면 외경동맥입니다. 우리는 지금 뇌를 하기 때문에 내경동맥이 더 중요하죠. 자, 내경동맥이 양쪽으로 목을 통해서 뇌로 들어갔습니다. 뇌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주행을 한 다음에 옆쪽으로 가요. 축쪽으로 먹여 살리겠죠. 이 옆쪽으로 가는 그 혈관의 이름을 우리는 중대뇌동맥이라고 합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중대뇌동맥. 중대뇌동맥이 지금 심장에서 출발해서 경동맥을 통해서 내경동맥을 해서 뇌로 가는 중대뇌, 처음 뇌동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두꺼워요. 중대뇌동맥이 가장 두껍습니다. 자, 그래서 피를 어느 정도 준 다음에 주고 나서 다시 이제 주행을 합니다. 어디로 주행하면 앞쪽으로, 이마 쪽으로 주행합니다. 그렇게 이마 쪽으로 주행하는 게 전대뇌동맥입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전대뇌동맥 찾으셨나요? 자, 전대뇌동맥. 그러면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거 경동맥, 중대뇌, 전대뇌동맥 올라갔어요. 왼쪽에서 올라가는 거 경동맥, 중대뇌, 전대뇌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른쪽 한 판, 왼쪽 한 판 다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뭐 오른쪽과 왼쪽을 연결시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하는 걸 우리는 교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연결시켜 줬어요. 전교통동맥.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출발해서 전교통동맥에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연결됐어요. 앞쪽에서는. 뒤쪽에서는 이제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올라갈 때는 경추에 횡돌기 공의 보호를 받고 올라간다. 경추에는 횡돌기 공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횡돌기 공에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뒤쪽으로 추골동맥, 다른 말 척추동맥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듭니다. TV 보시면 회장님이 어디를 짚고 쓰러지세요? 뒷골. 거기가 척추동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척추동맥, 추골동맥은 경추동맥에 비해서 가늘게 됩니다.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지 혼자 올라가기 힘에 버거워. 그래서
행돌기 공의 보호를 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올라갔어요? 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얘는 하나로 만나요. 그 만나는 게 뇌저동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뇌저동맥. 그러면 뒤로 올라가는 거는 뇌저동맥이 이미 하나가 됐어요. 양쪽으로 올라가서 뒤로 하나가 됐어요. 이 뇌저동맥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게 후대뇌동맥입니다. 뒤쪽에 후대뇌동맥. 그러니까 후대뇌동맥이 갈라졌어요. 어쨌든 뒤쪽이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앞쪽 동맥도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뒤쪽하고 앞쪽하고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후교통동맥입니다. 그러니까 후교통동맥은 양쪽에 하나씩, 전교통동맥은 앞쪽에 하나, 그래서 교통동맥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안쪽, 뇌 아주 깊숙한 맨 안쪽에 가면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윌리스 대동맥환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4분만 안 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와서 이제 순환, 피해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쪽에서 막혔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른 쪽에서 왔어요. 다른 쪽에서 왔는데 걔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네가 알아서 막 자라날 수가 있죠. 지네가 알아서 막 자라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측부순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측부순환이 가능한 거는 윌리스 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측부순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측부순환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뭐야 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야 때 측부순환 그때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뇌의 중요한 구조와 기능보다는 구조를 먼저 말씀드렸죠. 구조가 기능 쪽으로 가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뇌에 하는 역할, 뇌를 이제 먹여 살리는 혈관의 분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질병과 외상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